자, 이어서 70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종합적 문제네요.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거래행위를 종개했습니다. 근데 과다하지 않은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자, 이 말을 압축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업자가 아닌 일반인께서 우연히 토지 매매를 종개했다. 임대차를 우연히 종개했어요. 그런데 수고했다고 보수지급 약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지급 약정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된 중개보수보다는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 아니에요. 응?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아예 무효예요. 그런데 무등록 말고 정식업자라면 보수지급 약정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거든요. 그런데 일반인께서 우연히 중개했는데 고맙다고 돈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이 법정된 중개보수보다 많지만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 약정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X.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2번 첫 보니까 X죠. 농협은 얼마 이상만 하면 돼요? 1,000만 원 이상의 보증만 설정하시면 되죠. 3번 공탁금 몇 년간 못 찾나요? 그렇죠? 5년 아니죠?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하시는 분은 많잖아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요. 회수가 제한돼요. 3년간은 회수를 못해요. 4번입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해요. 이익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대여에 해당한다. 동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대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자가 주요한 중개물을 했을 때 대여가 되는 거예요.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고 수익을 쉐한다라고 해서 당연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X. 자, 그럼 5번 분사무소 하나 설치한 법인입니다. 손배팅 보장을 해서 공탁을 합니다. 분사무소 1억, 주사무소 2억, 합계 얼마? 3억 원 이상을 공탁합니다. 많은 건 몇 번? 5번. 5번이 맞겠죠? 자, 71번은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개공께서는요. 예치 권고할 수 있죠.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등에 대해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합시다라고 권고할 수 있다. 자, 이때 예치 명의자는 개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명의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치 명의자는 개공이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부할 때 은, 보, 공, 탁, 애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에스크롭자, 즉 전문회사, 그리고 최신관서, 얘네들이 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치기관은 금, 공, 탁 등이라고 했어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예치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염두에 두시고 71번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공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한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1번이 틀렸죠. 우리가 실비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보수편에서 공부하셔요. 권리관계 확인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는 릴릴릴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즉 예취 관련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인가? 확인해 봅니다. 2번 계약금 후에 중도금도 잔금도 전부 다 예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업자는 예치를 권고할 수 있는 거지 권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고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번.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 등에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정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 맞죠? 무슨 말인가요? 업자가 늘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명의자가 됐어요. 예컨대 계약금 중도금 5억 원을 내 명의, 업자, 개공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달라고 할 때 계약이 깨졌다, 이행 완료됐다, 돈 찾아서 주세요 라고 할 때 줘야 됩니다. 지급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이때 얼마의 보증을 설정하느냐,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그때그때 다르냐, 그때그때 달라요. 예치 대상이 되는 그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하시고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셔야 돼요. 명의자가 됐을 때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좋아요. 3번. 자기 소유 예치금과 자기 돈과 예치금은 분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함부로 인출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다? 틀린 것은 1번. 72번 해볼까요?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개공 또는 은행,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전문회사, 채신관서입니다.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보험회사입니다. 답은 뭐예요? 3번. 법원은 명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은 예치 명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밖의 표현 중에 예치 관련된 표현 중에 하나만 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그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이 해제됐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정하는 보증서, 금보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반환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요?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이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자, 그 중에 실무교육입니다. 자, 1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맞죠? 개공이 되려고 하는 자, 소공이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개설등록 신청일 기준,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28시간, 32시간 이하 괜찮아요. 그런데 PF 2년 지났습니다. 다시 받아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하우는 몇 년만 살아있나요? 1년. 예? PF 1년 이내 등록 신청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등록 신청합니다. 또는 PF 1년 이내 고용신고하고자 합니다.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고용신고하고자 합니다. 현업을 했을 때 노하우는 1년만 살아있습니다. 2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받아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사무소 이전했답니다. 사무소 이전하고 실무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요. 자, 법인이 개설 등록하고자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누가 받아요? 대표를 포함해서 무한책임 사원임원 전원 다 받습니다.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임원이든 담당하지 않는 사원임원이든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이든 일반인인 사원임원이든 실무교육만큼은 다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원, 무한책임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5번이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 한 문제 더 해봅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현재 실무, 연수는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기관입니다. 교육시간 나옵니다. 실무는 28, 32, 연수는 12, 16, 직무는 3시간
4시간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통제한다는 말은 실무교육에 맞는 말, 틀린 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되려고 하는 자가 받아요. 사전에 통제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월 전에 통제하셔야 되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께서는 개공 등에 대해서 사고 위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는 열흘 전까지 통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자, 지금 3번은 말이 안 돼요. 실무교육은 통지 개념이 없다 그 말입니다. 틀린 건 3번. 4번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으셨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받았으면 2년마다 연수교육 받으셔야 돼요. 12, 16 숫자 맞아요. 5번 보조원이 고용신고 됐어요. 고용신고 종료됐어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집에서 놀고 있다가 1년 이내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직무교육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아요. 교육문제 한 문제 더 있네요. 75번 틀린 걸 고르세요. 이처럼 교육이 참 잘 나와요. 등록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28, 32 실무입니다. 이어서 폐업신고 1년 이내 다시 등록 신청하라고 합니다. 교육 면제됩니다. 좋아요. 3번 개설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을 전 1년 이내 법인인 개공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슨 봉창 뚫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개공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틀린 건 몇 번? 3번. 4번입니다.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교육을 받고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통지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책임자가 신고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 또 있네. 76번도 교육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거짓말이 드글드글합니다. 옳은 거 하나만 골라봅니다.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을 슬쩍 바꿨다. 무슨 교육이라고 해야 돼요? 연수교육이라고 해야 됩니다. X. 2번.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원래 뭐라고 바꿔야 돼요?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는 뭐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X.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놀고 있다. 1년 이내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입니다. 이때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하우 살아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교육 시간이 좀 이상하다. 연수교육은 몇 시간? 12, 16 3, 4 아니에요. 이건 직무가 그래요. 5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거나 수강료는 그렇지 않냐다. 잘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옳은 게 확실하게 옳은 게 나왔으니까 몇 번? 3번에 놨으니까 이거는 뭐 틀린 말이겠죠. 수강료도 참고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수로 가봅시다. 개공의 보수입니다. 자, 보수편에서 뭐 공부했나요?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행사 소멸. 중개계약 체결만 하면 발생합니다. 완성이 있으면 행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멸될 수도 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 꼭 뭘 확인해 본다. 왜 깨졌는데? 이유가 뭔데? 개공 잘못으로 깨졌으면 중개보수 못 받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귀촉으로 깨졌다니까요. 업자 잘못 없으면 중개보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아시는 것처럼 이원화되어 있다. 뭐하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택에 대해서는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공부했나요? 국토교통부령에서
주택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매매 교환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마치 주택처럼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내 범위 내 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1000분의 9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자, 그럼 문제 갑니다. 하나씩 갑니다. 1번. 지금 보니까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주택은 조례로 봤거든요. 시도조례. 그런데 이처럼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이때는 어디 기준이다? 주택 소재지 기준이다. 사무소 소재지 기준이다. 사무소 소재 시도조례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중개보수를 구하려면 거래가액을 구하셔야 됩니다. 거래가액, 매매는 매매대금, 그렇습니다. 전세는 전세금, 임대차는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교환은 큰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가 낀 임대차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으로 다시 갑니다. 교환은요, 큰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좋아요. 딕은 뭔가요? 금지 행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 받으시면 안 되고, 위반하면 제재가 절등치나요? 금쟁이 자체에 대한 제재는 임등치인가요? 임등치예요. 절등치 아닙니다. XXX. 리을입니다. 동일이 몇 번 나와야 됩니까?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게 이루어집니다.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둘 이상의 거래 동일 매매를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게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뭐요? 합산한 금액인가요? 매매로 받나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X예요. X. 자,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뭐가 틀렸나요? 디귿과 리을이 틀렸어요. 디귿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가액을 구합니다.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 금액을 어떻게? 총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래 당시 주고받는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 당시 주고받는 대금이란 기납입된 대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금액이고, 융자가 있으면 융자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또한 거래가액에는 권리금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중개보수 테이블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별개로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 간단하네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옳은 걸 고르세요. 주택의 중개보수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렇죠? 너무 쉽다. 79번입니다. 보수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자격이 없고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합니다. 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얘 무등록업자라 그 말입니다. 무등록업자와 당사자가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예 무효입니다. 그쵸? 좋아요. 2번. 보수지급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합니다. 좋아요. 3번.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 주택인가 외인가? 이거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외입니다. 외.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를 정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에 가서 보니까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 좋아요. 쌍방 합계 한도가 아닙니다. 일방 한도는 매매는 전분의 9 이내로 합니다. 좋아요. 5번, 이것도 나왔네. 대상물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릅니다. 아까 어디 기준이라고요? 대상물 소재지요, 사무소 소재지요, 사무소 소재지예요.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이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이 Y시 소재 X주택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게 중개합니다.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을 고르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가 봤더니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게 중개합니다. 뭐죠?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의 거래가 동일게 이루어진다. 이때는 뭐로 받는다? 매매로만 받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아예 매매만 신경 쓰세요. 임대차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자, 보니까 가불이 매도인 매수인이고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그렇다. 매매로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임대차 기간은요, 필요한 요소도 아니다. 그런데 왜 집어넣었다? 헷갈려라고. 자, 그러시고, 지금 주택이고, 매매대금 1억 8천이고, 지금 보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억 8천이면 어디에 속하나요?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에 속합니다. 0.5% 상한요일입니다. 지금, 우리 질문이요. 항상 이제 뭐라고 나야 돼요? 최고 한도액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의로 정하는 금액이 보수가 되는 거니까. 질문 자체는 항상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질문을 확인하셔야 돼요. 일방인지 쌍방인지 또는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매도 매수인 모두로부터인지 항상 질문을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만약에 총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에서 나온 금액에다가 곱하기 2를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니다. 1억 8천만 원입니다. 0.5% 적용합니다. 0.5% 하면 58, 40, 4낳고 5, 1은 얼마? 90. 그런데 한도액이 있네요. 한도액이 있으면 항상 한도액과 비교하는 걸 습관화시켜 주셔야 돼요. 90만 원 다 받을 수 없다니까요. 한도액이 얼마예요? 80만 원. 따라서 8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마지막 질문 확인하시고 일방 당사자로부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얼마만 받으시면 된다? 80만 원만 받으시면 돼요. 90만 원 받는 거 아닙니다.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8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이 문제는 나름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결합을 시킨 문제입니다. 보니까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습니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의 최고 한도 이렇게 물어봤다. 자, 이게 뭘 말하고자 해요? 주택과 주택의 용도가 혼합된 복합 건축물입니다. 이때는 그 건물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뭐로 봐야 된다? 주택. 그렇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보세요. 그런데 지금 주택 부분이 얼마인가요? 3분의 1. 그렇죠? 그 말은 이 건물의 성격이 뭐다? 주택이다. 주택 외다. 주택 외라는 이야기. 주택 외. 자, 그 다음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다. 여기 보시면 가불의 관계가 매도이자 임차인이고 매수이자 임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자, 따라서 이때는요.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의 거래가 동일게 이루어졌다고요. 이때는 임대차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매매로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매매는 얼마예요? 매매대금 1억 원입니다. 1억 원입니다. 이때
요 밑에 조례 이거는 요 밑에 조례 이거는 쳐다본다. 쳐다볼 필요가 없다. 쳐다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외라고요. 주택외. 주택외니까 조례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조례는 왜 집어넣느냐? 헷갈려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외입니다. 그럼 돈은 딱 감고 전분의 9 범위 안에서 합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대금 1억 원이니까 1000분의 9 계산하면 얼마? 90만 원. 예? 1000분의 9 계산하면 얼마?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자, 그런데 질문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입니다. 여기다가 슬쩍 트릭을 하나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여기 뭐냐면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만 원이라고 제시가 됐어요. 계산해서 나온 중개보수가 90만 원인데 합의한 금액은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죠. 아니잖아요. 합의했어도 초과해서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합의는 100만 원에서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밖에 안 돼요. 응? 한도액이 얼마예요? 90만 원이라고. 90만 원. 따라서 100만 원 받을 수 없어요? 9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예요, 무효. 따라서 90만 원이라고 대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2번 해보겠습니다. 82번 무슨 문제인가 볼까요? 갑은 개공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소유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때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을 물어봤습니다. 가로 열고 임차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뭔가요?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갖췄다. 말하려는 바는 뭐다? 응? 흔히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 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외지만 마치 주택처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규하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범위 안의 삽입니다. 자,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 되려면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그렇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근데 7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85 이하 조건 만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야 돼요? 부엌이 있어야 돼요. 또요, 화장실과 목욕시설 갖췄어요. 그러니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래가액을 구해봅시다. 거래가액을 구해봅니다. 먼저 보증금이 얼마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플러스 월차임 25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4,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때는 다시 계산합니다.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해서 거래 금액 자체를 낮춰주세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7, 5, 35, 2014, 1750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2000에 1750을 합치니까 결론은 얼마? 3750만 원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조건이 뭔가요? 매매인가요? 임대차인가요? 임대차잖아요. 자, 그럼 임대차는 1000분의 4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분의 4. 따라서 1000분의 4 합니다. 4, 5, 20, 4, 7, 28, 30, 4, 3, 12 해서 얼마? 15만원. 자, 마지막 질문 꼭 확인하시고 질문 확인하셔야 됩니다. 갑으로부터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만약에 질문을 쌍방 총액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때는 30만원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 15만원. 1번 15만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 관련된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해야 될 부분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은 행정, 처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같이 문제 풀이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행정처분편은 꼭 외우셔서 같이 문제를 푸는 게 효과적입니다. 머릿속에 확실히 못 외워도 대충이라도 외워갖고 같이 문제를 푸는 게 효과적이니까 한번 꼭 예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